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유무죄를 가를 쟁점은 무엇일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선충일 날 우길기를 내걸어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결국 우길기를 슬그머니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행동이 알려지자 주민의 이름은 물론 주소와 직업까지 공개됐고 잘못된 신상 털기로 동명이인이 피해를 얻기도 했는데요. 해당 논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우길기 개양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충일은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알다시피 순국 선열도 그렇고요. 호국 영령 기리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 어제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그 우길기를 개양해서 논란이 된 건데 일단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길기는 이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본의 군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길기를 개양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관계를 떠나서 사실 세계사적으로도 사실 굉장히 이제 질타받아야 되는 행동인데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우길기를 개양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이 현행법은 없습니다. 없군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우길기 개양하는 것을 금지하자라는 법에 대해서 몇 번 네. 발의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이 금지하려고 하는 표현의 이 주체나 이 내용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비난에 결국에는 폐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일이 놀라운 게 우길기를 내걸은 게 일본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랐던 게 굉장히 놀라운 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문매를 맞자 현재 슬그머니 우길기를 철거한 상태인데 그 집 앞에는 굉장히 오물도 있고 비난글로 뒤덮인 그런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네, 이게 주상복합 아파트 이제 밖에다가 걸었으니까 네.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몇 동 몇 톤이 충분히 특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이 관리사무소에 항의를 하기도 했고 예. 직접 그 해당 호수에 찾아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물과 그리고 비난하는 이 글을 적은 이 종이를 부착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해당 집 앞에는 여행을 가서 아무도 없다라는 종이가 부착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우길기를 걸었던 주민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은 자신은 지방자치단체와 분쟁이 오랜 동안 있었고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서 공론화시키기 위해서 우길기를 개양을 했다. 그런데 이 지자체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도 이 우길기를 개양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앞두고 있는 광복절에도 이 개양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이름도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 위치도 그렇고요. 직업, 의사인 거, 신상이 털린 일까지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신상 털기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동명이인인 의사도 소문이 잘못 퍼지면서 해당 의사의 그 병원 홈페이지가 다운된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인 건데 잘못된 신상 털기 이게 법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호수가 특정이 되니까요. 사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 해당 주민의 이름 그리고 직업 같은 걸 찾는 게 사실 쉬운 일입니다. 굉장히 쉬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제 직업이 의사라는 게 밝혀졌고요. 실명도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교롭게 그 부산의 같은 지역에 이 동명이인의 의사가 있어서 그 동명이인 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 잘못 알려지면서 그 병원의 이제 사이트가 이제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우길기 개양에 대해서 공분하고 이제 당사자에 대해서 질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온라인에서 검증되지 않는 정보가 계속 이렇게 유통이 되면서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에서도 이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잘못 알려진 이 네일아트 업주가 고통을 네.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온라인에서 유통이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난과 모욕적인 댓글이 달리는 거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모욕죄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이런 공분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좀 자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사람은 지자체에 불만을 품고 우길기를 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경찰과 지자체에서는 5개 광고물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처벌 여부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우길기 개양 자체를 이제 금지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길기도 어쨌건
어쨌거나 그 해당 주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거를 하게 됐으면 사실은 오히려 손괴죄로 역으로 고소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네. 그래서 관련 법에서 그나마 이제 적용 가능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상 그나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5개 광고물법입니다. 근데 이 역시 사실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어요. 일단은 우길기 자체를 개항한 게 이게 과연 5개 광고물로 볼 수 있겠는가거든요. 왜냐하면 5개 광고물법상 이 광고물이 되기 위해서는 정보나 광고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우길기 자체를 이런 5개 광고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5개 광고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5개 광고물법상 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요건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범죄 행위를 정당한다거나 아니면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청소년의 보호를 해치거나 아니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할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명확하게 들어맞는 부분은 없어서 이 네. 부분에 대한 좀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법정 갈등 빚는 문제 때문에 이거 공론화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있지 않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는 이 밀양 저희가 이 시간 통해 많이 짚어봤는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짚어볼 텐데요. 한 유튜버가 계속해서 가해자들 신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 공개된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 근데 이 사과문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번에 이제 뭐 논란이 된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두 번째 공개된 가해자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되자 이제 근무하고 있던 회사에서 이제 직장에서 회고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 해당 가해자가 온라인 게시판에 사과문을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과문의 내용을 보면요, 뭐 이 해당 사과문 자체가 이제 또 다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라든지 아니면 스스로 행위에 대한 반성 그리고 뭐 원한다면 재조사를 받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또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냐면 자신은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강간에 가담한 적은 없다라고 네. 했고 또 이 잘못된 정보가 알려져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인들이 너무나 이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해명이랑 아니면 뭐 본인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티즌들을 보면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안고 살았을 텐데 본인에 대한 고통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비난하는 이런 댓글이 달렸고요. 네. 그래서 결국 그 사과문은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제 해당 유튜버는 남은 가해자들의 신상도 공개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애초에 피해자 가족 측의 허락을 받고 신상을 공개했다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족 측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피해자 측이 실제 동의가 없었다면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최초로 이제 가해자를 공개한 유튜버는 가해자 공개에 대해서 이 피해자 가족들과 모두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자를 지원했던 단체인 한국 성폭력 상담소는 해당 유튜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측과 이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피해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버 채널에서는 피해자 가족에게 동의받았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는 좀 삭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사적 제재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 사건 이런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의 의사거든요. 네. 예. 피해자는 이제 뭐 피해자가 이 피해를 회복하고 잘 살 수 있겠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이 부분이 다시 공론화되면서 잊고 싶었던 사건을 떠올려주거나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고통에 빠지게 되거나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다치는 거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이 재논란이 된다거나 가해자가 공개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 가해자 신상 폭로에 가세하는 모습이어서 사실 지켜볼 때는 진짜 저 피해자를 위한 건지 정의 실현을 위한 건지 아니면 유튜버끼리 밥그릇 싸움하는 건지 이렇게 잘못된 시각을 보여질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론도 좀 엇갈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사실관계 조금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첫 번째로 가해자를 공개했던 유튜버가 첫 번째, 두 번째 가해자를 공개를 했고요. 네. 그러자 다른 유튜버가 나타나서 세 번째 가해자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공개한 유튜버가 이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예. 이 두 번째 유튜버가 이에 대해서 비난을 시작을 합니다. 뭐 소위 우리가 말하기는 저격을 했다라는
시작하는 건데요. 이렇게 저격이 시작해서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에서 유튜버들끼리 이제 싸움이 좀 벌어진 상황인데요. 네. 이 과정에서 과연 누가 무엇을 얻느냐를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면서 상처받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고요. 뭐 이런 사적 제재에 대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이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자라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지만 과연 이러한 과정을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가해자를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정말 정의 구현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이걸 공개를 하느냐 아니면 정말 단순히 조회수 싸움을 위해서 이런 논란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정말 이 정의 구현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인기몰이 아니면 조회수 싸움이라고 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이 사건이 누구의 밥벌이를 위해서 수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선고 재판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이고요. 앞서 검찰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가 있습니다. 혐의도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혐의 먼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혐의는 여러 가지인데요. 크게 이제 사실관계를 나누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이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로 주기로 한 500만 불, 네. 그리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자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불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라는 것으로 이 네. 외국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고요. 네. 두 번째 혐의점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그리고 외제차, 그리고 허위급여 등을 해서 총 3억 3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이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김성태 회장에게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삭제하도록 지시를 해서 증거인멸 교사도 이 혐의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보면은 이제 지난달, 그러니까 지난 4월에 있었던 검찰의 그 결심 공판 내용을 보면 그때 15년 나왔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12년 사실 뇌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만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오늘 공판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거든요. 사실 이거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3년 정도 나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검찰이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억,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억, 이걸 쌍방울 측이 대납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경기도 측에서는 이전 부지사 측에서는 우리는 그런 관여하지 않았고 아예 그건 상관이 없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이제 줄곧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인을 예. 하고 네. 있는데요.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이제 경색이 되어서 뭐 대북 사업이나 방북을 준비할 상황은 전혀 아니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회장 측이 북한에 보낸 800만 불은 경기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쌍방울이 북한과 이 체결한 대북 사업의 계약금조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예.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재판부가 어떤 거에 대해서 쟁점으로 좀 볼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이제 공범 관계에서 두 명의 이 진술이 갈릴 때는 사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사실 이 싸움인데요. 근데 사실 이 부지사의 입장에서는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단순히 이 증거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뭐 공범의 의견이 갈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태 회장이 단순히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북 송금과 관련돼서는 일정 부분 공범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공범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공범 한 명이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거는 자신의 혐의점에 있어서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이 있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진술 외에 다른 정황이나 아니면 다른 부가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 이 김성태 회장의 진술과 더불어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이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대북 송금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쟁점을 꼽히고 있는 부분인데 검찰은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이재명 지금 대표를 공범을 적시를 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오늘 1심에서 유죄로 나오게 되면 이 대표의 수사는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바 있잖아요. 예, 그때 예. 기각결정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대북 송금과 관련한 내용이 잠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측근이 이런 대북 송금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은 가나 하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혐의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기각결정문에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오늘 판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부지사가 보고를 했고 공범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향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네. 검찰 입장에서는 제3자 뇌물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뇌물을 이제 대북에다 줬다라는 거죠. 이 뇌물을 받았는데 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해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앞서서 저희가 이제 뇌물 혐의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서 검찰 쪽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요. 벌금 10억 원 그리고 추징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 줄 것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했거든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사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혐의점이 크게 두 가지로 네네.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뇌물죄고요. 하나는 이제 대북 송금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대북 송금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 다만 뇌물죄 부분에서는 이제 법인 사용 카드 내역 같은 게 좀 있기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제 징역 15년형을 구형을 했지만 그 중에 12년형은 사실 뇌물죄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뇌물죄가 이 3천만 원이 넘으면 특가법이 적용이 돼서 가중처벌되는데 거기다가 이 수뢰액이 1억 원이 넘으면 이 법정형이 무기 또는 이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죄 부분이 전체 이 범죄 혐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법정형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조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